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저희가 알아볼 주제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누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두 후보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화요일이 3월 5일 날 현지 시각으로 끝난 이후에 모든 그 대선 전망을 논하는 웹사이트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의 어떤 그 헤드라인이 예전에는 경선 관련돼서 이제 그 트럼프나 바이든이 얼마만큼 대의원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돼 있었는데 슈퍼 화요일이 끝나고 니키 헤일리 후보가 공화당 측에서 사퇴하자마자 이제 본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두 후보의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지 다자 구도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의원 경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계속 그 두 후보가 치열하게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밀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추이를 작년부터 이제 쫓아보면 작년 9월인가요? 10월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체로 앞섰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 2~3% 정도 그 평균을 내봤을 때 그 정도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슈퍼 화요일이 끝나고 나서 동률을 잃거나 서서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추세 엎치락 뒤치락하는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히스패닉 계통이나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쪽에서의 지지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지지층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연구 결과를 보면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백인 인구라고 할 수 있는 히스패닉 인구들도 라티노라고 하는데요. 예. 그 인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지지층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보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가 아직은 공고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적인 지지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선거날 투표하러 나오게 만드느냐 이것이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중요한 선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은 시간 좀 지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본선 국면으로 넘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흑인 유권자라든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그러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이든 캠프에서 그분들에게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캠프 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로 넘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흑인이라든지 라티노라든지 아랍계 미국인들에 대한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좀 실망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좀 선거제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거 인단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주에서 바이든이 이겼다 그러면은 그 주의 선거 인단을 다 획득을 하고, 그죠? 물론
여기에서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주는 좀 예외죠. 승자 독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그 선거제도 대의원 확보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이를 뽑는 이러한 체제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대선 결과하고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를 뭐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나 있을 수 있죠. 뭐 잘 예. 아시는 것처럼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하고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대체로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그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그 결과 거의 그 대선의 결과 추이를 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제 그 결판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워스트벨트 지역의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의 득표 차가 1% 미만이었어요. 1% 미만이 되다 보니까 0.7%, 0.2%, 0.7% 이렇게 나니까 여론조사가 또 오차범위 내에서 승자가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을 뭐 고려해 본다면 대체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든지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이러한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도 그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 영향 안 미치나요? 그렇죠. 이제 법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서 출마를 못하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본다면 무당파나 중도층의 표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선이었기 때문에 공화당 측면에서는 공화당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본선에서는 무당파, 진보, 보수 모든 미국 유권자들이 나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권자들이 경합주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전국과 비슷한 비율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표심에는 사법 리스크가 발현된다면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그 형사 기소된 사안 중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그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그 선거 전에 발현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게 그 헝가리에 오르반 총리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럽의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를 하는. 트럼프 만났다고 그러죠. 바이든 안 만나고. 이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의 어떤 독보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수반이 방문을 해서 네. 그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외교 행태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현 행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무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례적인 이러한 외교 행태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유럽의 트럼프고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과시욕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기타 여타 그 정치인과는 다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을 대국인 미국에 가서도 표출한다. 이런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여타 전 세계 언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쳐다보는 그러한 정치적 외교적 행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의 표현 수단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데 아니 근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뭐 예를 들자면 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 그렇게 불안하다면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어떤 한미 동맹이든지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양국 관계의 그 견고함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처하고 있는 동아시아 한반도에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중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를 위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협력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이익은 변하지 않을 건데요. 문제는 그러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때 바이든과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접근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지고 주고받기식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를 더 해야 된다. 즉 돈을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트럼프가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이 예, 아니라.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정치적 그 말폭탄이 갖고 올 정치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어떤 한국, 일본 동맹들이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거래 중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그렇다면 크게 동맹이 흔들리거나 어떤 우리의 어떤 통상이익이 흔들릴 부분은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큰 그 변화 없이 누가 당선되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미국 그 이해관계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구산 뭐 제공해 주니까 니들 돈 내라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핵 우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4년 전 2016년에 당선되고 이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4년의 대통령 경험을 가진 트럼프 2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거는 4년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세련된 그러한 보다도 좀 그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폭탄의 수준은 좀 그 절제가 되더라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정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경험. 저기 북핵을 일각에서는 북한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동결을 전제로 트럼프가 다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죠. 아무래도 북한 핵을 용인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군축 협상을 하려면은 당연히 한국과의 입장 조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의를 다시 하더라도 그러한 중간에서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분명히 고려돼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드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그러한 정상회의를 위해서 어떤 군축 협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어떤 미국의 핵에 대한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단선적으로만 이렇게 표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만 침공 가능성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 결과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에 대해 관여하는 걸 되게 꺼리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써야 되고 불필요한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역량을 어떤 해외에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벌인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정책 기조, 대외전략 기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대만을 계속 그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계속 활용할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또다시 관리하면서 대만 문제가 중국과의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예. 도화선이 되는 것은 관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